20초가 의자에 돌아오는데 20초가 넘게 걸린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주치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최근에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한 일간지에서는 이 해조류를 인류의 20년 미래 먹거리로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탁 식품열전 시간, 그래서 오늘은 해조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 교수님, 중앙일보 건강섹션팀 배지영 기자님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해조류 오늘 이야기 나누는데 해초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바다 생물이긴 하지만 분류 기준이 좀 다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 미역, 톳 같은 것을 말할 때는 해조류가 좀 더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게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의 특징에 의해서 구별이 된 건데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나뉘는데 햇빛이 비교적 잘 드는 얕은 물에는 파래 같은 녹조류가 살고요. 적색빛은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더 깊은 곳에는 갈조류인 미역이나 다시마, 톡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더 깊은 곳에는 김, 우뭇가사리 같은 홍조류가 있습니다. 이들을 총칭해서 해조류라고 하고요. 해초는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바다 해자에 풀초차를 쓰는 단어는 바다에 사는 종자식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바다 해자에 칼집 초차를 쓰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해양학 쪽에서 멍게나 미더덕 같은 바다 생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역, 다시마, 톳 이런 것들은 해조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차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쵸. 퀴즈 한번 내셨잖아요. 해조류의 대표주자 김. 딱 한 글자였는데 저희가 그걸 못 맞춰서. 못 맞히기는 맞히셔가지고 그때 5초간 정막이 흘렀었는데. 청취자분이 정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김이 명절 선물에 좋다고 또 공교롭게 그렇죠. 또 추석을 앞두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해조류들 많죠.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힘든 여성들에게 귀하게 대접했던 거 뭐죠? 미역. 일본 사람들 국물 낼 때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튀겨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게 뭐죠? 다시마. 양갱 만들 때 필요한 거. 그거 모르겠네요. 우뭇가사리.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 곰피. 자, 제주도에 곰피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해안 쪽에서 나는 건데 미역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요. 봄에 나와요. 자, 제주도에서 말 먹이로 사용하다가 최근 수면 개선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귀한 몸이 대신에 감태. 그래요? 예. 그리고 영양적 가치와 맛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톳. 김 아니고 톳. 예. 엄청 많죠. 그렇군요. 해조류는 근데 건강식품이다 이렇게도 또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일단은 그 해조류가 왜 건강식품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한 영양소를 메꾸어주는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주로 육지에서 자라는 거죠. 그렇죠. 육류나 채소, 과일, 유제품, 곡류 다 육지에서 자란 건데 이 육지와는 다른 환경인 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는 탄수화물을 갖고 있어도 육지하고 다른 형태의 탄수화물을 갖고 있고요. 단백질도 다른 형태의 단백질, 지방도 다른 형태의 지방. 그다음에 무기질도요. 다른 조성의 무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먹게 되면 우리가 부족했던 영양소를 육지에서 없는 것들을 잘 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을 기대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해조류를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seaweed. 뭐냐면은 바다의 잡초.
그럼 우리가 잡초를 먹나요?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조류는 네. 식품이 아닌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저걸 그렇죠. 먹으라고 잡초를 네. 잡초 뜯어가지고 먹으라고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해조류에 대한 어떤 영양이나 생리활성 연구가 인정되고 넓게 연구가 되면서 네. 이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도 점점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요. 우리나라로 관광 온 분들이 꼭 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이죠. 그게 많이 그만큼 알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출산을 하게 되면 네. 미역국 먹다 많이 먹죠. 먹기는 먹었는데 네.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일단 미역에는 철분하고 엽산이 정말 풍부합니다. 출산 시에 철분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철분 주사를 따로 맞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역은 일단 철분이 많아서 좋고요. 출산 후에 또 많이 겪는 게 또 변비잖아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아서 이제 그 해조류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물을 잡아두니까 대장 속에서 변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부피가 커져서 밖으로 잘 배출이 되고요. 칼로리는 낮은데 이제 포만감은 커서 산후 비만을 또 예방하고 할 수 있고요. 미끌미끌한 알긴산 성분이 해독 작용을 해서 체내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주니까 또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유도 일종의 혈액 성분에서 유래된 거니까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기한테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으니까 평소에 먹어도 좋지만 산후에 먹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해조류와 관련돼서 책을 쓸 때 되면은 1번을 뭘 둘 것이냐 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김일까? 미역일까? 그만큼 미역이 참 우리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미역과 관련된 정말 숨겨진 이야기 2가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해외 토픽인데요. 이때 뭐가 나왔냐? 산후조리원이라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때. 그런데 이게 어디도 생겼냐면요. 미국 LA 다운타운,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포들이 가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이제 스페인 계열이나 유색 인종들에게서도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자.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도 이제 여자분들이 와서 산후조리원에서 이걸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뭘 주겠어요. 미역국을 주고 식사에. 외국인들은 그냥 평상시 먹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건 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는 안 주고 쟤네만 주냐. 근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먹어봤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부터 먹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럼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거기에서도 처음 먹는 미역국들을 같이 다 먹고 있었다는 그런 해외 토픽이 한번 난 적이 있고요. 한류네요. 한류죠. 미역국 한류. 산후조리원 한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잘 가는 이제 횟집인데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요. 압도적으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친하게 지낸 다음에 비법을 물어봤어. 비법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너무나 이게 뭔데요?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여사장님. 아니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서 비법이 뭐냐고 다른 거 뭐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미역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물하고 미역만? 물하고 미역하고 소금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맛은 좋은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래 끓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역이 고기가 국거리용 있고 뭐 구이용 있는 것처럼 미역도 국물용 미역하고요. 무침용 미역이 좀 달라요. 무침은 너무 두껍고 질기면 안 되니까 좀 얇고 야들야들한 거를 쓰고요. 미역 그 국물용은 또 산후용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여기서 오래 끓이라는 건 그 국물용. 그래서 혹시 미역을 사시더라도 얇은 미역이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무침이나 가볍게 끓이는 국물용이고요. 이걸 오래 끓이면 게다 이렇게 뭉글뭉글해져요. 그래서 한번 미역국에 진국을 드시고 싶으시면 두꺼운 미역, 뭐 줄기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옛날에 뭐 장미역이라고 했던 거 그런 거를 넣고 다 필요 없고요. 곰국처럼 계속 오래 끓여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기는 미역국 끓여서 바로 그 끼에 먹는 것보다 한 번 놔뒀다가 한 번 더 끓이면
그리고 그리고 아까 알긴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해조류들을 오래 끓이면 그 속에 있는 그 알긴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국물이 곰국처럼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두꺼운 미역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산후조리용 미역은요. 실제로 미역값이 비싸요. 정말 맞아요. 비싸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늘 날씨도 흐린데 미역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조류가 암 발생을 낮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럼 뭐 연구 결과가 있나요? 그 대장암을 발생을 낮춘다 이런 연구가 이제 있는데요.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해조류에 먹는 양에 따라 대장암 발생 정도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 결과 해조류 섭취량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35% 정도 낮았습니다. 특히 해조류 중에서도 다시마와 미역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췄는데 다시마는 대장암 발생률 한 42% 정도, 미역은 한 18%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해조류가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특정 항암 물질이 있기도 해서 세포 돌연변이를 늦춰주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해조류에 그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항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식품을 우리가 나눌 때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럼 후코이단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냥 느낌은 무기질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럼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후코이단. 그러니까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지에 있는 식물들하고는 다르게 해조류들은 탄수화물도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코이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들을 오래 끓이면 아까 말씀드린 미역국이 걸쭉해지잖아요. 그런 걸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코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조류는 다 이 후코이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도 이제 배 기자님 첫 번째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해조류는 녹조류, 갈조류, 그다음에 홍조류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녹조류의 대표 주자 매생이. 매생이. 그러니까 걔는 초록색 막 이제 뭐 파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갈조류가 뭐냐면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갈조류에 후코이단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역보다 귀한 몸이 된 미역귀, 그다음에 뭐 미역, 다시마, 톳 같은 경우들에 이 후코이단이 많이 들어있고 최근에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샴푸에도 이게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항염, 항균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항균, 항염 효과들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식품이나 뭐 다양한 생활용품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참 그 미세먼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해조류가 중금속 미세먼지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또 각광받기도 했었는데 이 후코이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후코이단은 주로 항암 작용과 관련이 있고요.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알긴산 성분입니다. 알긴산은 해조류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미역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끈적끈적하게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알긴산 성분 때문이고요. 이 끈끈한 성질 때문에 뭐 접착제나 유화제 같은 원료로도 쓰이는데 미세먼지가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잖아요. 그러면서 세포를 미세하게 공격해서 막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런 건데 대장 쪽에 이 알긴산이 있으면 미세먼지가 흡착돼서 밖으로 내보내줄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미세먼지를 완전히 차단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음식이라는 게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맛이 좋든지 뭐 식감이 좋든지 이래야 많이들 찾게 되잖아요. 이 해조류도 대충 뭐 미역국처럼 이렇게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무침을 해서 드시거나 이렇게 드시는데 색다르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교수님 알려주세요. 일단 뭐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해조류를 먹는 걸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살균 목적과 이제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목적 때문에 일단 한번 살짝 데치죠. 그 데치는 과정 중에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이제 그냥 무쳐 먹거나 아니면 초장 같은 거 쫙 찍어 먹는 게 우리가 있는데 자, 이런 거와 다른 색다르게 먹는 방법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우리 선조들이 이미 해먹었겠죠. 실제로 정말 해조류에서요.
그 가공적으로 봤을 때 와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는 가공법이 뭐냐면 김이에요. 김. 그 해조류를 얇게 해서 그냥 먹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조해서. 그렇죠. 그걸 건조하면 일반적으로 질겨지는데 그거를 그렇게 얇게 말려갖고 그냥 싸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해먹었겠죠. 뭐 그러네요. 굳이 찾는다면 뭐 튀기는 거 정도. 그렇죠. 네. 뭐 에어프라이기가 요즘 최고의 이슈인데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말리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뭐 과일이나 육류는 건조하면 쫄깃쫄깃하고 육포 이런 거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조류는 구직이 두꺼우니까 뭐 다시마 한번 씹어 드셔보세요. 먹기 힘들거든요. 마른 미역 씹어 먹으면 이걸 왜 먹나 이렇게 생각도 이빨도 아프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서는 그냥 네, 구간이 그냥, 명관이다. 네네. 그냥 잘 먹어왔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조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맞아요. 방법을 알고 있고 먹고 있는 네.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방법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문이었습니다. 네, 식감이 독특한 바다포도가 요즘에 유튜버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포도 모양이에요. 그죠. 정말로? 포도 모양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바다포도니까 네. sea grape. 근데 실제로 어떠냐면 씨 그레이프보다 그린 캐비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포도인데 알알이 붙어 있는데 이게 왕 거봉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작군요. 예, 캐비어처럼 우리가 날치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조금 큰 게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불리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린 캐비어니까 무슨 색깔이겠어요? 초록색이요. 네, 녹색, 초록색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엽록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주로 인도양이나 태평양 연안에서 발견이 되고 필리핀에서 양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먹으면 포도알보단 날치알처럼 이렇게 톡톡 터지는 맛이 있고 ASMR을 많이 이용하겠군요. 그렇죠. 작아가지고 그 소리까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큼해요. 또 먹으면 그 샐러드에 많이 되고요. 궁금하네요. 주로 이제 식초와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어서 무기질 특성도 좋고요. 그래서 뭐 소스 만들 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샐러드에 먹는 것보고는 소스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산이 어려운데요. 네. 필리핀 말고 일본 오키나와 쪽에 여행을 다니시면은 거기서 이게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호텔 뷔페 같은 데 보면은 샐러드에 이렇게 보면 뭐가 그린색에 이렇게 알란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잘 몰라요. 처음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야? 이러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바다포도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자, 해조류 요리할 때 오래 볶거나 끓이면 끈적끈적해지고 식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조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미역줄기 볶음인데 이게 항상 잘못 조리하면 막 끈적끈적해지고 좀 비린내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식초물을 이용하는 건데 끓는 식초물에 한 10초 정도 데치고 사용하면 더 꼬들꼬들해지고요. 진액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역줄기 볶음 같은 거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막 끈적임이 좀 더 심해지잖아요. 네, 두 번, 세 번 먹으면 좀 맛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이 식초물에 한번 데쳐서 요리한 거는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끈적임이 없어요. 이런 방법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끓는 식초물에 한 살짝 10초니까 살짝 데치시면 좋겠습니다. 뭐 톳, 다시마 이렇게 해조류를 가공한 식품들이 또 많이 나오던데요. 밥에 뿌려 먹는 톳도 있고. 교수님 어떤 것들 좀 직접 드셔보셨나요? 추천해 주실 만한 거. 톳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톡톡 터지는 느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무쳐 먹는 거 그냥 그 상태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죠. 야, 이 톳이 앞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맛과 영양적 가치를 알면 열광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톳이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톳은 굉장히 많이 생산된 해조류인데 막상 톳을 그렇게 흔하게 먹어보질 못했거든요. 맞아요.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왜 수입을 하냐 이제 철분이나 칼슘 함량이 높으니까 그거 용으로 많이 수입이 됐고요. 다시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라면에 하나씩 넣어서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 다시마 생산량이 상당 부분이 거기서 소화를 시켜준다는데 국물을 우려낼 때 오랜 시간 우리는 우려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마를 써서 할 때는
살짝. 다시마 거품 많이 나와서. 그렇죠. 끈적끈적하고. 약간 미역을 오래 끓이면 네. 껄쭉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국물을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가벼운 국물을 좋아해서 이분들은 살짝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채소로 생각해보면 채소 종류도 많고요. 조리법도 다양한데 뭐 이런 채소는 이렇게 해먹는 게 맛있고 저런 채소는 저렇게 해먹는 게 맛있는 것처럼 해조류도 역시 각 해조류마다 먹는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해조류 믹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조류 믹스? 네, 김에 미역에 다시마, 톳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뭐 튀겼던지 말렸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요거 먹으면 다시마 맛 나고 요건 미역 맛 나고 톳 맛 나고 이렇게 해서 이미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조류 믹스 이런 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식품이니까요. 네. 배 기자님은 어떤 제품? 저는 뭐니 해도 해조류 가공품 하면 김 스낵 먹고 싶은데 뭐 김에 전분 약간 묻혀서 구운 건데 뭐 칼로리 낮고 김 영양가 풍부하니까 과자 대용으로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김 스낵 중에서 뭐 튀긴 것도 있고 구운 것도 있거든요. 칼로리 생각하신다면 꼭 구운 거 아무래도 사시고요. 톳도 뭐 톳 누룽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네네. 야, 근데 이건 단점이 너무 맛있어갖고 자꾸 많이 한 잔을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냥 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간식으로 밥이랑 안 먹고 그냥 간식으로 먹고. 많이 그럽니다. 그렇죠. 네, 맛있어요. 네. 근데 다시마를 이렇게 국물 내는데 말고 차처럼 끓여서 수시로 먹어도 좋다면서요? 네, 다시마차는 한방에서는 그 약이 되는 차로 불리는데 다시마는 뭐 칼슘, 그 요오드 함량이 높고 알카리성 무기질 성분도 많아서 고혈압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루로 내서 뜨거운 물에 한두 스푼씩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끓인 물에 다시마 넣고 우린 다음에 다시마는 살짝 건져내고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조류 참 건강식품인데요. 더 뭐 드리고 싶은 정보 있으십니까, 두 분이? 뭐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적은 없다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고백을 하면 한 15년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30대 중반에 한번 해봤는데 뭘 했냐. 해조류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막 하다가 해조류 다이어트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밥을 똑같이 먹어요. 네. 밥을 먹는데 옆에 해조류 무침 마트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값도 엄청 쌌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듬뿍 넣고 다른 반찬과 더불어서 그 해조류 반찬을 계속 먹어주면서 이제 식단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먹은 거죠. 어렵지는 않네요. 어렵지 그냥 않죠. 먹던 거에 네, 먹던 거에 해조류를 넣고 그냥 뭐 김치 먹고 해조류 무침 먹고 하면서 계속 먹어주는 건데 조금 해조류를 많이 먹었죠. 의욕 차니까. 결과가 기가 막혀요. 잘 나왔어요. 살이 정말 잘 빠집니다. 살이 잘 빠지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해조류가 억세고 질기잖아요. 이거를 2, 3주간 그렇게 먹으니까 제가 충치 하나 없는 사람인데도 이가 들려요. 너무 딱딱하니까 너무 이게. 질겨서. 그래서 그 이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이 너무 과도한 식이섬유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느낌이 좀 그래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상상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조류가 몸에 좋다고 너무 오랫동안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배 기자님은 저는 그 앞서서 미역국이 산모에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좋은 거 맞는데 그런데 이제 갑상선에 이미 염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체 여성의 한 10%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아기 낳고도 미역국은 하루 한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원에서도 하루 3끼 정도 계속 나오죠. 그런 분들은 3그릇 다 드시지 마시고 한 그릇만 드시는 게 좋은 게 이유가 갑상선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미역국을 먹으면 요오드가 과다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건 뭐 논문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뭐 기운이 빠지고 몸이 붓고 뭐 추위를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甲状腺에 염증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미 염증이 있는 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조류가 다 좋지만 요 한 가지는 좀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식탁 식품 열전 시간, 오늘은 건강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조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